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조병혜 박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32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라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랑 얘기를 오늘은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다닐 때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왔습니다. 연구실에 역사학자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하다 조금 늦었는데, 우리 단재 선생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알리고라는 책인데 이번 호의 5월호 최고 첫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재 선생님을 헐뜯는 기사였습니다. 제야 사학자,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가 쓴 글인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 대륙사관을 조선 팔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단재 선생님께서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궤변으로 써서 한반도에 끼워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단재 선생님께서 반도사관에 대해서, 반도사관의 근원에 대해서 단재 선생님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글머리에 그렇게 적었으면 본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보고 제가 이틀 동안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반박 논문을 썼습니다. 단재와 역사 대중화의 함정, 이래서 그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2번째 기고자의 단재 비판 내용 해서 왜 그 역사학자가 단재 선생님을 이렇게 깎아내리게 한 그 역사관이나 배경이나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일일이 다 찾아서 그 사람이 쓴 글이나 인터뷰한 내용이나 동영상 한 내용이나 또 책 쓴 거나 다 뒤져서 근거를 찾고 단재 선생님의 자기가 얘기한 조선사 연구초의 내용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조선사 연구초라는 것은 단재 선생님께서 논문 6편을 쓰셨는데 그 논문 내용이 전부 다 대륙사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사관의 책임이 있다. 대륙사관을 조선 팔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논문들을 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일일이 제가 그 논문을 들어서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사학계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역사 파시즘, 그리고 유사 역사학자 사입이 역사학자들 때문이다. 역사가 대중화가 되고 또 인기 위주의 유튜버가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수를 점령을 해서 생계형으로 역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단재 선생님의 이 논문을 깎아내리고 대륙사관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바치고 상고사를 쓰신 단재 선생님을 보고 반도사관의 근원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글을 썼고 또 대륙에 있었던 우리 역사를 조선 팔도에 끼 맞추기 위해서 책을 궤변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계형 역사학자, 사이비 역사학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평론가로서 단재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제가 15장의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 그 저자도
이 방송을 본다든지 내용을 알면은 정당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시고 만약에 정당하지 못한 허위사실 내지 잘못 이해했다라면 정중하게 글로서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또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상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 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 또 이 노력이 헛되지 않다. 기록으로서 남기고 이렇게라도 누군가가 해서 필요할 때 듣고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신라의 발언 어떻게 신라가 발언을 하게 됐고 화랑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가야죠. 가야 6나라가 김수로 왕이 세웠던 그 대가야는 어떻게 해서 신라의 복속이 됐는가 거기까지 오늘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제 8편 제 1장에 이제 신라의 발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흥대왕의 화랑 설치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화랑하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김유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걸 이제 우리가 화랑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화랑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책도 많이 배우고 또 화랑 도들이 공부하고 배웠던 유계 같은 것들도 요새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하니까 좀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는 화랑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랑은 신라를 발흥시킨 계기에 그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훗날 중국 문화가 융성할 때 사대주의 사상과 언론이 사회의 민심이나 풍속이나 학문을 지배하고 전 조선을 중국화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서 조선을 조선답게 만든 것이 화랑이다. 이렇게 화랑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고려 중엽 이후로 화랑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져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나마 과거의 유풍을 통해서 조선을 조선답게 만든 것은 화랑이다. 그러므로 화랑의 역사를 모르고 조선사를 말하는 것은 골수를 빼고 인간의 정신을 찾는 것처럼 어리숙한 일이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화랑을 직접 기술한 책들이 없다는 거죠. 전해져 내려오는 게 성사나 화랑색이나 설랑고사에 화랑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이 책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은 화랑의 문외한 화랑에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유교학자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 또 이제 불교를 숭상한 스님 이련이 쓴 삼국유사 그 두 책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두 책은 뭐냐? 과화숙식이라 했습니다. 지나가는 불에 음식을 익힌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속담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교 김부식이나 불교 이련이 쓴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쓴 그 몇 자 안 되는 수십 행의 기록 그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십 행의 기록이나마 정확한가? 그것도 그렇지 못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이후에 신라시대 이후에 쓰여진 이제 유교나 불교에 종사한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썼겠느냐.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우리 정신사관, 고구려의 조의선인 선비제도, 신라의 화랑제도가 다 같은 것인데 우리 민족 고유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썼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먼저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 창설 기록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신라 봉기 진흥왕 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현명한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서 피어나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병졸이 이로부터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화랑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최치원은 난랑 비서문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풍류라고 부른다. 이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삼교를 다 동원해서 대중을 교화하는 데 있다. 그러면 최초원 선생님은 이 선사책을 본 것이죠. 지금은 없지만은 최초원 선생님은 선사책을 다 보고 선사책에 상세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안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국가에 충성하고 이것은 노사구에 가르칩니다. 공자에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자를 선생님께서는 노사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대사구 벼슬을 했다. 그렇게 노나라에서 대사구 벼슬을 했기 때문에 노사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덕을 관장한다는 뜻이 바로 사구입니다. 사구는 법률을 집행하는 장관을 의미하죠. 주례나 주관사구에서 사구에 관한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구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충성하라는 이 공자의 가르침이 다 화랑들의 이제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무의를 실천하고 불언을 지키는 것은 주주사, 노자죠. 주주사의 가르침이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 여기서 축건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고대 인도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축건이라고 불렀죠. 왕호 천축국정을 할 때 그 축건이 바로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태자는 이제 석가죠. 인도의 태자니까 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은 이제 석가에 가르칩니다. 주주사는 주나라의 이제 주사라는 뜻입니다. 앞에 공자를 얘기했던 거와 이제 똑같은 설명이죠. 그래서 주사는 주화사를 줄인 말이다. 사기 해설서 사마정의 사기 세근에 따르면 주나라와 진나라의 주화사는 후대의 의사와 같았다. 이들이 궁전 기둥 밑에서 대기했다고 하며 이런 이제 이름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기둥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사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사기세근에 따르면 노자는 이제 주나라에서 이제 주주사 벼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국기에서는 귀족 자제 중에서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한다는 거죠. 분을 바르고 꾸며서 화랑이라고 불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화랑이란 말은 화장을 한 남자, 낭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문장 하반부에서 김대문과 최치원의 말을 인용해서 화랑을 많이 이제 찬미한 듯 칭찬한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된 이해와 황당한 오류가 있다. 삼국사기 사다함 열전에 의하면은 사다함이 가라 정벌에 참여한 때는 진흥대왕 23년 그리고 562년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때는 화랑이 있었음이 명백한데 진흥왕 37년 그리고 576년에 화랑제도가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원하는 여자 교사를 말한다. 원하는 여자 교사였다. 원하를 폐지한 뒤에 남자 교사를 세우고 이들을 국선 혹은 화랑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원하가 곧 화랑이란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김부식 시대에는 이제 화랑이란 명칭을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답니다. 또 화랑에 관한 서적도 많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은 삼국사기에서는 화랑 창설 연도를 불확실하고 기원도 불명확하게 기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김부식이 그때는 사람들도 화랑에 있었던 화랑시대에 있었던 화랑 명칭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사료도 많았었는데 왜 기원이라든지 창설연대도 불명확하게 이렇게 적어놨을까? 김부식은 유학자의 영수로서 화랑파 윤원이를 쫓아내고 화랑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한 사람이다. 그의 생각대로 한다면 삼국사기에 화랑이라는 명사를 단 한 자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단재선생님은 이제 추측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한 윤원이를 이제 쫓아내고 유학파가 이제 화랑파 유학파의 이제 영수가 이제 김부식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윤원이는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개척한 윤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윤관 장군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서희 장군과 함께 우리가 북벌 개척에 나서서 외교관으로서 말로서 이렇게 구성을 다 차지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김부식은 자기보다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윤원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부식은 묘청의 혁명운동이 발생하자 윤원이를 대동하고 묘청 세력을 진압한 뒤에 윤원이가 묘청의 동지인 정지상과 내통했다고 고발하여 윤원이를 자천을 시켰다. 이용을 하고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할 때 같이 하고 나서 정지상과 내통을 했다면서 윤원이는 이제 자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이야기건 간에 중국 책에 나오는 내용은 삼국사기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부식이가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사대주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조선이나 발해에 대한 얘기가 삼국사기에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님이 삼국유사를 쓴 비기 그 숨은 뜻이 그 유학자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김부식의 그 사대 사상을 혁파하기 위해서 고조선과 발해 얘기를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써서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는 김부식이는 화랑을 매우 미워했지만은 중국의 대중유사나 신라국기 같은 책에 화랑이란 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국사기에 넣지 않을 수는 없었다. 넣었는데 창설연대라든지 그 이유 같은 걸 불명하게
그렇게 이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한 요 대중유사라는 요 책은 당나라 영호직이라는 사람이 펴낸 책입니다. 소설의 성격을 띈 역사서죠. 당나라 선종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원래 명칭은 정릉유사 또는 정릉은 이제 선종의 무덤을 얘기를 하죠. 저희도 뭐 선릉, 정릉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릉은 이제 선종의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종시대의 연호가 대중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대중유사라고 불렀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장 말미에 인용한 신라국기의 내용은 귀족 자제 중에서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 요 말 한문으로 따지면 여기 24자입니다. 24자 뺏기 없다. 그 24자는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김부책이 신라국기에 인용한 문장은 다음과 같이 24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귀족 자제 중에서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인재를 얻을 길이 없다고 걱정을 했다. 그래서 행동을 관찰한 뒤에 인재를 이제 발탁하려고 했다. 요 24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그 밑에 사실관계와 김대문이나 최치원의 논평도 거의 다 요 신라국기에서 가져와서 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신라국기에 쓰인 화랑 창설의 역사만 인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모두 말살해 버렸다. 실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쓴 삼국유사에는 화랑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그 화랑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진흥왕이 즉위했다. 신선을 매우 숭상하여 민가의 낭자들 중에서 예쁜 사람을 골라 원하로 세우고 무리를 모아 효제 총신을 가르쳤다. 남모 낭자와 교정 낭자. 우리 삼국사기를 보면 교정 낭자는 준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원하를 뽑고 무리 300에서 400명을 모았다. 교정 낭자는 남모 낭자를 질투하여 남모 낭자에게 술을 많이 먹였다. 남모에게 취하도록 먹인 뒤에 북천으로 몰래 데리고 가서 큰 돌로 매장해서 죽였다. 그 무리는 남모가 간 것을 몰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흩어졌다. 이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래를 지어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길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남모의 무리가 이것을 듣고 북천에서 시신을 찾아내고 교정낭자를 죽였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서 원하를 폐지했다. 여러 해가 흐른 뒤에 왕은 나라를 부왕시키려면 풍을도를 앞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사람을 뽑고 화랑이라고 명령했다. 처음에는 서러운 화랑을 국선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초다. 삼국유사 탑상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비하면 좀 더 상세한 편이죠. 흔히 하는 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가 적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진흥대왕이 신선을 숭상하여 원하나 화랑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하와 화랑이 도사나 황관, 도사와 같은 황관은 내나 도사와 같은 뜻입니다. 일종이란 말인가. 삼국유사 저자는 불교도인 까닭에 삼국사기 저자인 유교도처럼 배타적인 심수를 품지는 않았겠지만은
기록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쓴 이제 김부식과 이련을 이제 유교도와 불교도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두 사람 다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선화랑은 진흥대왕이 고구려의 선배를 모방해서 만든 제도다. 선배를 이두 문자로 하면은 선인 혹은 선인으로 쓴다는 것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선배는 신두수 재단 앞에서 열린 시합을 통해서 선발을 하죠. 거기서 이제 시험 과목은 수박, 급겸, 궁술, 기마, 택견, 깨금질, 그 다음에 씨름, 이제 이런 기회들을 이제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인이라고 했죠. 가깝든지 멀든지 관계없이 산천을 유람하면서 시와 음악을 익히고 한 곳에서 공동으로 숙식 생활을 했다. 평시에는 환란을 구제하고 성곽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이제 수축하고 비상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 일신을 희생을 했죠. 화랑은 이런 선배제도와 똑같은 제도였다. 이들을 국선이라 불렀는데 이는 고구려의 선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국자를 앞에 넣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선인은 선인인데 이제 국선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화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화상을 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선배가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조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조이선인이라고 불렸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구려에서는 검은 옷을 입어서 조이선인이라고 불렀고 신라에서는 화상을 해서 화랑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에 관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3,000명, 조이선이 3,000명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랑과 조이선인을 서로 이제 구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은 유럽의 중고 예수교의 무사단의 여교사처럼 남자의 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여성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교사를 이제 없애고 화랑을 만들었다고 차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의 그 예수교에서도 이제 여교사는 이제 기독교 기사단의 여성 수도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나 유럽에서 예수교에서 여성 수도사를 키우듯이 이제 신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원화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남자의 그 야성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제 교육 체제, 원화 여자는 없애고 남자도 그렇게 이제 화장을 해서 그렇게 남자의 야성을 순화시키기 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한 권을 담임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재 만필입니다. 이 책은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자가 누군지 서지사항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재 만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화랑의 가르침에는 사람이 전생에서 죽으면 천당의 상석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에 가서 상석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노인으로 죽으면 죽음 뒤에도 그 영혼도 노인이 되고 소년으로 죽으면 죽은 뒤에 영혼도 소년이 된다. 그래서 화랑들은 소년의 몸으로 전쟁에서 나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젊어서 화랑으로 죽는 것을
이제 영광으로 알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국선의 선을 근거로 화랑을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중국의 도교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최치원이 무의를 실천하고 불언을 지키는 것은 주주사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국선의 교리가 유교, 불교, 도교 세 교의 장점을 갖추었음을 이제 찬미하는 말일 뿐이다. 실제로 국선들은 전쟁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무의나 불언이니 하는 것과는 천리 말리 떨어진 사람들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서 나라에 현무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부른다. 정확히 얘기하면 삼국사기에 소개된 최초원의 난양 비서문에 나온 이제 문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거기 거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덕오급간이라고 했습니다. 덕오급간.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은 죽지랑 편에 따르면은 덕오는 화랑, 중만을 떠도는 따르는 낭도였다. 덕오급간에서 덕오는 화랑, 중만이라고 저희들 그 선화공주입니까? 어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덕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중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낭도였고, 이런 이제 풍류 황건의 이름을 올려놓고라고 한 것을 보면 이제 국선의 가르침을 풍류라고 명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면 여기서 이제 지금 단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덕오급간에 보면은 덕오는 화랑 중만을 따르는 낭도였고 풍류 황건의 이제 이름을 올려놓고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국선의 가르침은 풍류라고 얘기하는, 국선의 가르침을 풍류라고 한 것이다. 풍류라는 것은 시와 음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선의 가르침 그 자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또 앞에 소개한 삼국유사에서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풍월도를 앞세워야 한다라고 한 것과 삼국사기 검군열전에 보면은 풍월의 뜰에서 수행했습니다. 라고 한 것에서 국선의 도를 풍월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풍월은 그러면 무엇인가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십니다. 풍류라는 것은 중국 서적에 나오는 유희와 같은 뜻이 아니다. 단순히 풍류라는 것은 중국 서적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말의 풍류, 즉 음악을 가리킨다. 풍월이라는 것은 중국 서적에 나오는 음풍영월과 같은 뜻이 아니다. 우리말의 풍월, 즉 시와 노래를 가리킨다. 화랑도는 여타의 학문과 기회도 중요시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시와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교화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삼국지 음악지에 있는 진흥대왕 시기에 도령가와 화랑설원의 산해기 무락은 화랑의 작품이다. 또 삼국유사에서 신라 사람들 중에는 샹가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천지 귀신을 감동시킨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도 다 화랑의 작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고사, 조선 상고사 이제 원문에는 보면은 신라 향가는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과 대적할 정도였다라고 적혀 있지만은 삼국유사 감통에 보면은 명월사 도솔가 편에 적힌 원문은 본문의 편입대와 같이 이제 기둥 밑에 서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채원의 향악 자병을 보면은 이런 시, 음악, 노래로 연극을 많이 공연했음을 알 수 있다. 부여나 삼한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주야로 가무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삼국지에도 명확하게 실려 있다. 신라는 이런 풍속을 토대로 백성
교화와 전략을 세워서 시와 노래와 음악과 연극 등으로 민심을 고무시킴으로써 기존의 소국에서 벗어나 문화적 정치적으로 고구려 백제와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 신라가 소국에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이런 문화적 정치적 힘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시나 노래나 음악이나 연극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우럭 같은 것들도 가야에서 만들었지만은 결국 신라로 통일되면서 그걸 일본으로 전부 다 수출을 해서 발전시킨 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 신라의 시와 음악 노래를 연극을 좋아한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고 처음에 이제 화랑이 올려 적은 선사나 설랑고사나 화랑색이 덕은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지만은 선사는 신라 이전 즉 단군 때부터 고구려 백제까지 선배들의 관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책이 이제 선사다. 그런데 선사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평양이라는 곳은 본래 선인 왕금의 터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춘왕평에 동춘왕 21년 기사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평양이라는 곳에 되어서 얘기가 나오죠. 이 문장도 선사의 한 구절일 것이다. 설랑고사와 화랑새기 등은 신라 이래의 선배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평양이라는 곳은 원래 선인 왕금의 터였다 하는 것들도 선사에 나오는 한 구절일 것이라고 딴제스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삼국사기 열전에는 이런 책들에서 체록한 부분이 간혹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화랑들의 얘기일 뿐이다. 300여 화랑과 낭도의 서성에 관해서는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 김부식이 화랑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기원이나 화랑을 만든 목적이나 이것도 제대로 기록 안 한 것도 뭐 고사하고 그 화랑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 서성에 대해서도 한 명도 나오지는 않는다. 300명이나 되는 화랑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건 다 말살하려고 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랑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백제한테 대적할 수 있도록 부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화랑의 힘이다. 그 화랑의 힘은 풍을 음악이나 시나 연극이나 노래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육가야 얘기입니다. 육가라의 이제 멸망. 육가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신라가 발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저희들이 육가에 대해서는 제4편 열국의 제국시대 중국의 격전시대 때 이제 한번 다 다뤘던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수로의 6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신가라 지금의 김해입니다. 그 우리가 일명 금관가야라고 했죠. 신가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라가야입니다. 지금의 고령 경남 거창에서 이제 대구로 지나가다 보면 고령군이 있죠. 그 고령에 이제 민라가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가야다. 대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나가야 지금의 함안 경상남도 함안 마산 진주에서 마산 가는 쪽에 그 이제 함안 그는 이제 아라가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지가야 지금의 이제 고성입니다. 경상남도 충무 가는 쪽에 이제 고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소가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매가라. 지금의 성주, 경상북도에 참외 많이 나는 성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산가야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가야입니다. 이 고령가야가 앞에 얘기하는 대가야, 민나가라에 지금 거창에서 대구로 가는 쪽에 있는 고령이 아니고 지금이 이제 함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가라는 이제 고령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창은 지금 이제 상주죠, 상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수로의 6 형제가 가라 한 나라씩 이제 맡아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이제 임나와 알라 두 가라가 사국 동맹에 참가해서 백제를 돕고 고구려를 막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남방의 여러 나라들이 공수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이제 대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신라의 지정왕이나 법흥왕이나 진흥왕 이 세 대왕은 지속적으로 6 가라를 침범해서 잠식하기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흥왕 때 6국이 모두 신라의 소유가 되었다. 전부 다 신라의 통합이 되었다. 이로써 지금의 경상, 자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경상좌우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 6 가라의 흥망의 역사를 약술해 보면 이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신가라부터 안가가라 쭉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신가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금강국으로 표기된 나라다. 시조인 수로왕 때 신라보다 강성했다. 철기를 생산하고 청동기가 문화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신라보다 강성했던 것은 당연하겠죠. 신라의 파사 이사금은 인근 소국인 엄접벌구, 지금의 경주 북쪽에 있는 곳이랍니다. 이제 실직구, 지금의 삼척이죠. 그래서 영토 분쟁을 판결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하여 수로왕한테 중재를 이제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업적벌국과 그다음에 실직구, 삼척과 경주 북쪽에 있는 소국들이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판결을 못하니까 신라의 이제 가라의 수로왕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국이 원문에는 그 인근 소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소국인 업적벌국도 크게 보면은 전체 이제 가라 그게 연맹 중에 하나의 일원이었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인근 소국이라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하나의 소국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왕의 이제 한마디로 이제 판결이 나죠. 세 나라는 다 이제 승복을 합니다. 그런 뒤에 파사왕은 수로왕을 위해서 감사의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신라 육부 중 하나인 한기부의 부장인 보재가 직접 나오지 않고 낮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왕이 분노해서 하인인 타마리를 보내서 보재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파사 이사금은 수로왕에 대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타마리에게 벌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타마리를 숨겨준 엄접벌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신가라는 수로 이후로는 국세가 날로 쇠약해져서 임나가야의 침공을 받게 되고 신라 법흥대왕 19년 서기로는 532년에 신가라 제10대왕인 구해가 보물과 처자를 때리고 신라에 투항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나가라의 경우에는 연대와 역사를 이제 거의 알 수가 없답니다. 많이 알려진 게 없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이제 남쪽 원정을 했을 때 고구려 신라와 함께 백제에 대항을 했고, 백제 문주왕이 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는 사국이 동맹에 청해서 고구려를 막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국은 이긴 하지만은 당시 정치 문제에 빠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봅니다. 고구려 신라와 함께 백제도 치고 또 백제 문왕의 또 도움을 청해 와서 또 동맹에 참여해서 고구려를 또 막는데도 참가하고 했으면 상당히 큰 규모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 역사서 중에 이제 안나가야의 멸망 연도를 기록한 책이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 봉기 지정왕 15년에는 소경을 아시촌 지금의 함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경을 아시촌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안라의 이두 문자가 아시랑이므로 지정왕 15년 이전에 안라가야가 멸망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시리즈에 보면은 법흥대왕이 대병력으로 아시리 양국을 멸했다라고 했다. 선왕이 죽은 해를 신왕이 즉위한 해로 혼돈한 예는 삼국사기에 자주 나타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에 왕이 죽고 뒤에 왕이 다시 왕이 되면 앞에 왕이 죽은 연도를 새로운 왕이 즉위한 해로 표현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지정왕 15년 즉 지정왕의 사망연도는 법흥대왕의 원년일 것이다. 혹시 안라가 법흥한 원년에 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삼국사기 이사부전과 거두절전이라면 여기 이제 이사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부가 울릉도 우상국을 정벌한 이제 그 장군 이사부 장군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정왕 때 이사부는 병경의 군관이 되어 국경에 말대를 모아놓고 병사들이 타고 달리도록 했다. 이때부터 벌써 보면은 이사부는 이러한 이제 지략이 높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국을 울릉도를 정벌을 할 때도 가짜 사자를 만들어서 배에 싣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사자를 풀어서 너희들을 다 물려 죽게 하겠다. 그게 겁을 먹은 우상국 사람들이 울릉도 사람들이 항복을 해서 울릉도를 정벌한 기록이 나옵니다. 단조스님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도.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봤다는 거죠. 말대를 모아놓고 이제 날마다 병사들이 타고 이제 달리게 해서. 그래서 애사스러운 일로 방비하지 않았다. 늘 뭐 말 타고 훈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 중에 이사부가 습격을 해서 멸망을 시켰다. 이 가라는 안나가야다. 따라서 안나가야는 대략 지정왕 말년에 이사부에 의해서 망했고 법흥왕 원년에 안나가야의 수도가 신라의 소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 시리즈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민나가야는 6가야 중에서 신라와 가장 치열한 싸운 이제 강국이었다. 민나가야가 가장 신라와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운 이제 나라였다. 처음에는 신라와 싸워서 거의 다 이겼다. 가라가 신라와 싸워서 거의 다 이겼다. 그러다가 신라 내해 이사금 40년 서기 209년에 민나가에 속한 바닷가 8개 나라, 지금 이제 대체 남해나 사천, 경상남도 남해군이나 사천시에 흩어져 있던 이제 8개 나라들이 연맹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민나를 진입해서 대파하고 6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잡은 군사가 6천 명 정도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나라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민나왕이 왕자를 신라의 볼모로 보내고 구원병을 요청하자 신라 태자인 서구로가 육부 정예병을 동원해서 팔국 장군을 죽이고 포로 6천 명을 민나에 돌려보냈다. 그 뒤부터 민나의 국세가 약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이제 신라에 대응하지 못하고 신라에 이제 편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나가는 신라와 합세를 해서 고구려 강개탕왕을 돕고 사국 동맹에 참가하여 백제를 도울 정도로 국력이 되살아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신라의 지정 법흥 두 대왕이 안라가라 등을 이제 멸망을 시키자 두려움을 느끼 이제 민나가야가 제6대 가시왕은 신라 귀족 비조부와 결혼 동맹을 맺어 자신을 이제 지키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은 이제 결혼 동맹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단재 선생님은 이제 비조부와 결혼 동맹을 맺은 사람이 가실왕이라고 한 데 대해서 이제 석순응전에서는 인여왕이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 결혼 동맹의 내용이 사서 양쪽이 서로 틀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좀 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신라의 이제 기습을 받고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가실왕은 신라에 불복하는 왕족과 인민들을 거느리고 미열성 지금 이제 충주 충청북도 충주로 이제 달아났다. 가실왕은 여기서 백제의 도읍으로 신라를 막고 미열성을 서울로 삼았다. 서기 554년에 백제 성왕이 구양 즉 지금의 백마강 상류에서 신라를 기습했을 때에 민나 병력도 함께했다. 이때 양국 연합군은 신라 신주군주 신주군주인 김무력 신라 마지막 왕인 구해구의 아들 그러니까 김무력의 복병을 만나 전몰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신주는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뒤에 지금 경기도에 설치한 행정구역을 이제 신주라고 한답니다. 김무력이 이 작업에 공로를 세웠다고 하여 그를 신주의 군주로 임명한 것이다. 삼국상이 직간지에 따르면 지정왕 6년에 주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그 장관을 군주라고 했다. 이것은 주의 장관이 군사권을 장악한 데다가 문관보다 무관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군주는 문무왕 원년에 총관으로 개칭되었고 원성왕 2년에 도독으로 이제 개칭이 되었다.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혜택하는 그 도독이 바로 이런 도독 신행정구역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이 지금 저희들이 8편을 하고 있으니까 제9편 고구려 대 이제 수나라의 전쟁,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수양제하고 전쟁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충주로 천도한 민나가야는 서기 564년에 신라 봉변호 김이사부와 화량 사다함에 의해 멸망을 했다. 기존 역사서에는 대가약 즉 민나가야가 지금의 고령에서 건국되다가 고령에서 망했다고 건국을 했다. 그렇다면 어느 사료를 근거로 민나 근거가 지금 충주에서 건축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삼국사기 강수열전에는 강수는 중원경 사령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신은 본래 임나가야
사람입니다. 라는 강수 본인의 말을 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중원경 사령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시 여기 인터넷에 찾아서 쭉 좀 많이 적어놨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생략하고 좀 더 깊이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원경이 이제 곧 충주입니다. 충주를 지금 우리가 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를 중원이라 하고, 그게 중원대학교도 있고, 중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다. 이런 것을 이제 충주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 중원경이 이제 설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나가야는 곧 민나가야다. 따라서 이것은 민나가야가 충주로 천도했다는 첫 번째 증거다. 또 삼국사의 음악지에는 성렬한 사람인 악사 우럭이란 표현이 나온다. 우럭은 민나가야의 악공이었다. 성월현 즉 지금의 청풍은 당시에는 충주 즉 미을성에 속한 땅이었다. 이것은 민나가야가 충주로 천도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충주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미을성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또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원 이름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이 가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편에는 진흥왕 15년에 백제가 가량과 함께 관상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가량도 민나가야를 가리킵니다. 관상성은 백제, 고지사는 지금의 옥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이제 악사 우럭이라는 사람, 우리가 일본의 금문고를 이제 전한 이제 그 우럭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보니까 이제 신라 장군 이사부도 나오고 우럭도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가 배운,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나가야는 백제와 연합해서 옥천을 친 것은 지금의 영동군을 지나서 추풍령을 넘어 고령의 서울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민나가야가 충주로 천도했다는 셋째 증거가 된다. 민나가야는 비록 멸망했지만 당수의 문학과 우럭의 음악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래서 6가야 중에서 가장 칭송할 만한 나라가 되었다. 구지, 벌매, 고링, 세 가야와 관련해서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고만 했을 뿐 그것이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지는 안라가야와 가까우므로 그 운명이 민나가야와 같았을 것이다. 6가야가 모두 멸망하자 신라는 계림령, 지금의 조령이죠. 조령, 문경, 조령입니다. 계림령 이남을 통일하고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혈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여기까지가 신라 이제 6가야가 멸망을 하고 이제 신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흥에 나서서 강성해져서 통일하는 이제 과정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가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이 헷갈립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또 지명도 지금과 틀리고 해서 제가 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신가라 금관가야는 김해에 있는 가야를 얘기한다. 그리고 대가야는 고령, 지금의 고령인데 민나가야라고 했다. 그러니까 562년이니까 최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가라가 바로 고령에 있던 대가야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가야는 하만에 있는 가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가라. 우리가 소가라고 하는 구지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고성을 가리키고 성산가야
별매가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주, 예, 성주. 참외 많이 나는 성주.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령가야. 고령가야가 이제 상주, 함창, 이라 했죠. 그래서 이 고령가야가, 경상북도에 있는 고령가야가 아니고, 여기 이제 고령가야는 이제 상주의 함창에 있는 가야다. 그래서 이 여섯 가야가, 어떻게, 언제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멸망은 언제 했고, 군주는 누가 지냈고, 또 건국은 누가 했는가, 수로왕,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멸망할 때 왕은 누구였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가라와, 신라와의 관계, 가야와 신라의 이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는 이제 상호 대동한 관계, 대등한 국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원칙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국이든 강대국이든 황제국이든 상국이든 약소국이든 이런 관계가 있었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없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국제관계는 형식상 불평등한 관계였다. 강대국은 황제국 또는 상국이 되고 약소국은 신하국이 되는 양상이 거의 모든 국제관계에 존재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초기에 가라, 신라관계도 그러했다. 초기에 양국관계에서는 가라가 황제국 또는 상국에 있었다는 점은 수로왕과 파사 이사금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신하국이 황제국 또는 상국에 부담한 주요 의무 중 하나는 내부 문제 보고의 의무이다. 신하국이 수시로 사신을 보내 내부 문제를 보고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파사 이사금이 소국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수로왕에게 보고한 것도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주의할 것은 신가라와 신라의 관계가 언제나 수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이런 관계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본문에 사건이 있은 지 4년 뒤 서기 106년에는 신라가 신가라를 침공한 데서 알 수 있다. 신라가 신하국이고 신가라가 상국이었었는데 매번 그렇지는 않았다. 그것은 106년에 신라가 신가라를 침공한 데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가야를 이제 연구를 하라고 예산도 많이 주고 이래 했는데 우리 주류 사학계, 친일 사학계 있는 사람들이 가야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비정해 놓은 가라국의 위치, 나라 이름들을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그대로 등재를 하려 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이제 전라도 호남 지역 그 천년 역사를 썼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천년사를 발간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냥 막고 있고 또 그러한 대립이 지금도 이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상고사에서는 단일 스님 쓰지 상고사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가야 얘기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를 여기 했습니다. 김수로 왕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신비한 이제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죠. 건강한 가야를 세운 임금으로 김씨 시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럭은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 더 이제 우럭은 대가야 가시로왕의 명에 따라서 가야국의 궁중 악사가 되어 예술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가야국의 정치적 통합을
깨고자 했던 악성이죠. 음악가죠. 조국인 가야가 멸망하게 되자 신라로 투항을 했고 여러 난관 속에서도 신라 진흥왕의 신임을 얻어서 신라 음악의 발전을 이제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야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지명 같은 걸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야에 대한 개략적인 지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덕유산과 지리산을 넘어서 전라도 지방까지 이제 전부 다 가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남문이 이제 김문국, 장수 이런 데 이제 김문국 얘기도 나오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단전생이 말씀하신 그 육가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금강가야 김수로가 있었던 금강가야가 초기에는 이제 맹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532년에 신라에 의해서 망하고 나자 이제 고령이 대가야가 이제 맹주 역할을 하다가 562년에 신라 준흥왕 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경상남북도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전의 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라가 세력이 왕성하기 전에 이제 배치도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나는 것은 제 고향이 여기에 함양에도 이 가락국이 하나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청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라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고향 함양군 안이면인데 저희들 종중산이 이제 그 마리면에 있습니다. 그 창군 마리면에 있는데 언젠가 그게 이제 불초하러 가니까 우리 문중에 길이 나가지고 이제 터널을 뚫었는데 그게 원래는 산을 깎아내가지고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국도 3호선이죠.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가야 이제 고분이 발견이 돼서 그걸 이제 개발을 못하고 지하 터널을 뚫었다고 해서 위에 제가 올라가 봤죠. 올라가니까 가라에 어떤 소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유물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분을 복원을 해놓고 안대판을 씌우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진주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거 듣고 이 가야가 옛날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바로 내 이야기고 우리 고향 이야기고 그렇구나. 그래 놓고 봤을 때 남문에 있는 그 김문국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여기 이제 함양을 거쳐서 그 창을 지나서 요 고령으로 해서 이렇게 이 일대가 전부가 다 가락국이었기 때문에 가야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적이 있고 한 것은 당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로 지나가면 이제 여기에 덕유산과 지리산을 넘어서 경상남도를 지나서 이제 전라북도까지 이제 이렇게 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임실 그게 진안에도 이제 이렇게 가락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국으로 존재하면서도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힘을 결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에 다 복속되고 말았는데 철기 문화가 발전이 되고 철을 생산하고 또 청동기 문화를 꽃을 피워서 하나의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가락을 통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면 적어도 신라나 백제 지금의 대항을 해서 지금의 우리 역사와는 아주 충분히 다를 수가 있었는데 그 역사적 발전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이제 많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5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1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배정을 해서 보다 좀 더 쉽게 또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장, 제9편의 제2장 조령과 중령 이북의 10개 군 쟁탈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3구 고구려신라 백제가 100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령과 중령 이북에 있는 10개 군을 놓고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2사부 좀 전에도 저희들이 가야를 이제 이사부가 편입을 하고 했지만은 또 이제 울릉도 정벌하는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100년 전쟁의 시작과 이사부의 그 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